목표는요, 장치 신고를 설명할 수 있다. 공역을 설명할 수 있다. 공역의 구분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요, 장치 신고, 공역의 구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의 목차고요. 장치 신고, 그 다음 공역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법제처 관련해서 이제 항공안전법을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법령 찾아보시는지 학습을 하셨는데요. 우선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된 우리 목차를 보시면요. 제122조부터 해서 제131조의 2 이렇게 끝나는 내용 우리가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학습하셔야 될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는요. 자, 법률 제122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장치 신고와 관련해서 변경 신고 등은요. 그 다음 조인 123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2조 내용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관련된 법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일단 법률이고요. 저희가 항공법규 과목의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PPT로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써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PPT 프로그램 파일 자체가 사진이나 그림을 주력적으로 사용을 해서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장을 조금 길게 가독성 떨어지게 나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2조의 1항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 뭐라 그러죠? 이하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이라고 합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 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자, 누가 정하는 거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점적으로 개입하는 분야죠. 네. 특정 부서의 장관급들은요, 본인들의 책무, 권한, 그 다음 능력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 이러한 명령 부분을 개정하고요. 새롭게 신설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장치 신고를 하시게 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를 하여야 된다라는 이 문장. 여러분들 처음에 문장을 보시면요.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건가요?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 후에 직인이 찍혀지는 그러한 과정이죠. 이러한 행정 절차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사항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드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항공법규를 이렇게 학습하고 계시지만 이 법령에서는요. 드론이라는 거, 무인기라는 거 이러한 명칭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그냥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되는 모든 소유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 무인기 관련해서는 뭐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선 저희 선행학습식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예외로 정해져 있는 우리 무인기는요. 대부분 군사용 혹은 공무적인 공공의 이익을 통해서 특수 목적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예외로 한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항 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자, 쉽게 풀이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게 되시는 이러한 드론 관련해서 장치 신고 필요하신 경우에는요. 신고를 받은 날, 그죠? 여러분들이 접수하신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이러한 처리 관련해서는 전부 다 공공기관의 공무원분들이 해당 업무를 보고 계시겠죠. 휴일은 이 7일 이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무작정 7일 이내에 장치 신고 처리해 준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힘드시고요. 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죠. 그래서 휴일은 제외된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항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 그저 위에 있는 이 기간이죠.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은요.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정 짓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정치 못하게 이러한 장치 신고 관련해서 처리가 늦어진다. 7일이 넘기게 될 것 같다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신고 접수 완벽히 끝난 걸로 본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제1항에 따라 초기령 비행장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기령 비행장치 소유자 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고요. 신고도 수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여러분들이 장치 신고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발급 신고 번호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동차로 따지면 뭐죠? 그렇죠. 자동차 그냥 저희가 보면은 안내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념이 새로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4항에 따라 신고 번호를 받은 초기령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 번호를 해당 초기령 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죠? 이제 신고 번호가 발급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신고 번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그러한 드론 기체 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치 신고는요,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서면으로 지방항공청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요,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장치 신고를 업무를 처리를 해줍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이해를 좀 돕도록 할게요. 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홈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검색 사이트에서요, 드론 원스톱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요, 이러한 민원 서비스 간편하게 지금은 운영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치 신고 관련된 건요, 여기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이라는 이 항목을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업 등록, 신고서 등록, 그죠? 지금 현재 저희는 항공안전법을 학습하고 계십니다만 추후에 이 자격증 소지하시고 취득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발급받으시길 원하신다 하시면요,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해서 따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되고 그 관련된 법률은요, 항공사업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이라고 있죠. 말 그대로 비행승인 관련해서도 이러한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특별 비행 승인이죠. 자, 아이콘 보시면 뭐죠? 달이 떴고 별이 있네요. 말 그대로 야간 비행이 있죠. 특별 비행.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비과시권 비행이 있죠. 네, 육안으로 우리가 기체를 보면서 조종할 수 없는 그러한 비행 승인을 받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비행 승인하고요, 촬영 승인은 별도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장치 신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재 제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요, 민원 자체의 업무를 수월하게 여러분들께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팝업창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자, 팝업창은 제가 잠깐 끌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입력해 놓은 게 있으시면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접수 처리해주는 부서 연락처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마우스 커서 갖다 대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각각 관할의 지방항공청에서 담당을 했지만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장치 신고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처하고 관할 기간이 뜹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초 장치 신고를 하시게 되면요, 신규죠.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받아놓은 거,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던가 기체의 특성이 바뀌었다, 그러면 뭐죠? 변경 혹은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하면 이전, 그죠? 그리고 말소할 때 그리고 따로 이렇게 유형을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신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신규 눌렀을 때 하고요, 말소 눌렀을 때 차이점 여기서 확인하셨나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처음에 최초 신규 자격자급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요. 말소할 때는 이미 신규가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 대조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변경 이전은요, 따로 바뀌는 건 없으나 유형을 보세요. 신청서에 비행장치 및 소유자라는 변경사항이 반영된 정보로 작성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맨 하단부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변경되는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좀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신규 가볼게요. 비행장치. 요즘은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이 담당 부서에서 제한된 인원 공무원분들이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항공법규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시간 내셔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뭐죠?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고요. 심지어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용도,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취미, 레저용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것들,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민원 중복 방지하는 거죠. 자, 정리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일단 무인 멀티콥터니까요. 자, 전부 다 드론이죠. 우리 항공안전법상 무인 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멀티콥터 누르겠습니다. 모델명은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제조사 거기에 카탈로그 스펙을 보셔서 모델명을 넣어주시고요.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부 드론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생산 라인을 거쳐서 나온 양산형 모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요, 제작자를 제조회사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인 멀티콥터,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자체적으로 멀티콥터를 만듭니다. 그러한 경우 어떻게 되죠? 제작자가 스스로가 되거나 혹은 제작자 성함을 쓰거나 아니면은 특정 기업이 커스텀해서 멀티콥터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걸 쓰시면요. 자, 느낌표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요. 이러한 경우, 자체 제작의 경우에는 제작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제조회사,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면 되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제작된 연 월일, 여기 누르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중량 구분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1종, 그죠? 2종, 3종, 4종, 그 다음 4종 미만, 대부분은 DJI에서 만든 매빅 미니 같은 모델들, 그런 게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자체 중량은 여러분들이 기체 자체 중량, 페이로드를 여기에 기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신고 번호, 우리는 신규죠? 그러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처리 후에 저절로 나중에 여기에 채워진다라는 거고요. 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 했었을 때, 혹은 아니다, 취미용이다, 영리 목적이 아니다 했었을 때 따로 구분 지어 주시고요. 느낌표 한번 볼까요? 항공기 대여,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초경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반드시 영리 용도가 맞죠? 돈벌이 수단으로서 드론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제작 번호. 이거는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제작 번호는요, 자체적으로 공정 과정에서 부여하는 시리얼 번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우리가 쉽게 비유를 드리면은 차대 번호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수직 이착륙기 여부, VTOL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하고 학습을 다 하셨기 때문에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 그래서 형태는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 고정이 비행기처럼 생겼으나 실제로는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VTOL기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멀티콥터니까 아니오죠. 자, 그 다음 규격은요. 네. 여기서 뭐죠? 축간거리가 아니고 프로펠러를 펼쳤을 때 프로펠러 길이까지 포함해서 측정을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단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체 중량, 최대 이륙 중량, 페이로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제 과목을 학습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정 기업, 회사, 기관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뭐냐면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기체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속해져 있는 그 단체에서 구매를 한 걸 조종만 우리가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 관련된 거 구분을 지어 주시고요. 그래서 자가 드론을 한마디로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하면요. 여러분들의 주소가 보관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니다. 내가 구매한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구매를 한 거다. 나는 조종만 한다 했었을 때는요. 회사 주소가 되겠죠. 네. 자, 그다음 대부분의 멀티콥터는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누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 했었을 때에는 당연히 미탑재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상세 설명은 뭐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모르시는 것들은요, 느낌표에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도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유자고요, 조종자는요, 당연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을 때는요, 기체 자체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또 뭐죠? 법적으로 이 드론, 기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법인명을 여기에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걸 쓰신다 그러면 소유자가 본인이 되실 거고요. 그 외의 경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영리 목적으로 이 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당연히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경우는 뭐죠? 비영리다. 그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 유무는요, 영리 목적이면 당연히 보험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뭐죠? 제가 그냥 임의로 여기 비영리로 해놨기 때문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죠?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수 있다. 그거를 첨부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장치 신고할 때 반드시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해줘야 되는 건 뭐죠? 초경량 비행장치, 우리 같은 경우에 드론이 되겠죠? 드론의 측면 사진입니다. 절대 정면 사진 찍으시거나 위쪽에서 드론 자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에서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 다양한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드론만 하더라도요. 멀티콥터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죠? 저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장하고 전폭을 확인할 수 있고 전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 사진을 넣으셔야 됩니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사진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제작 번호 촬영 사진이죠. 제작 번호 뭐라 그랬죠? 차량으로 빗대면 제가 차대 번호라 그랬죠. 그래서 모르시면 느낌표 한번 눌러보시면 되죠. 제작 번호 전체가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히 찍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첨부 설명이 또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재원 및 성능표입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하신 그러한 드론을 만드시는 경우에는요. 이미 만드실 정도 수준이 되셨으면 자체적으로 재원 및 성능표도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드론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고객센터 카테고리 같은 데에서 대부분 기체 매뉴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재원 성능표를 여기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 증명서.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장치 신고를 하는 거죠? 차량으로 따지면 번호판 발급을 위해서 이러한 민원 절차를 하고 계시는 건데 한번 눌러볼까요?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들이 요거 구매한 객관적인 증명,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파일을 넣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라는 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중고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사셨어요. 그러면 소유증명서 어떻게 구분 가능할까요? 그냥 홈페이지 통해서 혹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셔서 돈 주고 구매하시면은 영수증이 나오는데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뭐 당근 거래를 통해서 드론을 사셨다. 그러면은 그 당근 페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지불하신 거 캡처본을 여기다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죠? 개인하고 개인 거래에서 그냥 서로 이러한 거래 소유 증명서라고 명시하셔가지고 하나 내용을 작성하시고요. 언제, 날짜 쓰시고 가능하시면 시간이라던가 전 소유자 누구, 현재 소유자 누구 해가지고 거래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양도 받았습니다라고 양쪽 당사자들끼리 직인을 찍으시거나 사인을 해가지고 하나 객관적으로 만드셔서 첨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스캔본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거 여기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최초에 신규를 넣었죠. 접수하시고 여러분들 저장하시고 하시면 바로바로 뭐죠? 우리 아까 항공안전법에서 했던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 사람이 이제 처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통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헤매지 마시고요. 이러한 법률 관련해서 문장 관련해서는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시간 들여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한 번에 파악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적으로 홈페이지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역 가겠습니다. 자, 공역 관련된 내용은요, 항공안전법 제78조 비행 공역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론을 하지만 너무 자꾸 협소하게 항공안전법을 접근하실 때 드론이라는 이러한 조그만 테두리 통해서만 법률을 보시면 안 돼요. 모든 날아다니는 거 관련해서 최초에 이러한 공역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겠죠. 이러한 넓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공역의 개념은요, 항공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역의 특성에 따라서 항행 안전, 그죠? 항공기 이제 이동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안전, 요거를 위해서 적합한 통제와 필요한 항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도로하고 다른 점은 뭐죠? 뭐 당연히 도로에도요, 뭐 표지판이라던가 신호등이라던가 이러한 관련된 지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뭐죠? 일반적인 항공기는요, 관제, 무선 통신 관련해서 이러한 지원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고요. 영공하고는 다릅니다. 영공은 뭐죠? 우리나라의 주권이 효력을 미치는 그러한 하늘 공간인 거고요. 공역은 뭐예요?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 항행 지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죠? 다른 항공교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 공역이다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공역을 영공하고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영공은요,
뭐 타 국가하고요 겹쳐져서 연공이 설정이 된 경우 국제적으로 늘 설왕설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역은 뭐예요? 조금 더 확실하게 명시해 놨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절대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역의 설정 기준 가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요. 제 221조 내용이죠.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해서 공역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당연한 거죠. 위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항행지원. 자,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하라라는 겁니다. 대부분 항공기들은 뭐죠? 민수용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서 최적의 항로를 구성을 해서 공역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항행 지원 관련해서 원활하게 지원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공역을 구분해라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에 맞춰서 공역을 설정한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쓸데없이 항로를 길게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면 어떻게 되죠? 항공유, 그 다음에 연료 관련해가지고 쓸데없이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수송 개념에서 항공기를 사용하실 때 공역은요, 최적화되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되겠네요. 자, 비행 공역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안전법에 이제는 제78조 내용 동일하죠. 공역하고. 자, 그래서 공역 등을 지정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공역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슬라이드 나오겠죠. 그래서 공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공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일예를 말씀드리면요. 혹시 뉴스 통해 가지고요. 새롭게 이번 정부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청와대를 벗어나서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행정업무 보시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도권 공역이 지정되어 있는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럴 때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 접하셨을 텐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보안, 안보 관련해서 공역이 변경될 때에는 최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역을 바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니은 내용 나오고 있죠. 제공하는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습하시기 위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처음 접하시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와닿기 쉽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관제 공역이 있고요. 비관제 공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관제가 필요한 공역의 특성은 뭘까요? 고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관제사의 도움 없이는요, 원활하게 비행, 항행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관제 공역은요, 관제 공역에 비해서 낮은 고도입니다. 그래서 뭐죠?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우리 조종자들이요, 실질적으로 탑승해 있는 파일럿들이 육안으로 가시거리권 내에서 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역의 고도 기준으로만 봤었을 때는요, G등급 공역이 가장 낮은 고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기들은요, 이륙하고 착륙되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고도의 공역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죠? 최대 F등급 공역까지가 최대일 겁니다. 2등급 공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론 없습니다. 고도요. 자,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제냐 비관제라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고요. 고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높은 고도구나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한 번에 쉽게 학습 가능하십니다. 자, 모든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그렇죠. 이착륙 관련된 거니까요, 모두. 자, 그 다음,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와 항공교통 조언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항로를 틀으세요, 혹은 고도를 수정하세요, 안 그러면 다른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관련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비행 정보 업무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기상 관련된 거라던가 기온이나 기압이라던가 이런 날씨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항로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항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했었을 때 그러한 기타 등등의 정보 업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죠? 계기 비행을 하다가 시계 비행 항공 이런 것들 뭐죠? 계기 비행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계기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은 안 해보셨겠지만 조종석에 계기 비행하고 시계 비행의 차이는 뭐죠? 이거는 육안으로 직접 보는 거고요. 계기 비행은 계기판 통해서
다른 기계적인 센서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 비행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기 비행하고 시계 비행 관련해 가지고 전부 이러한 것들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다라는 거죠. 이륙을 했고요. 고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내용이 이해하시기 쉽겠죠. 자, 그다음 좀 더 높은 고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관제가 반드시 필요한 공역이 됐네요. 자, 그래서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한테 항공교통관제 업무 당연히 제공돼야 되죠. 그다음 육안으로 비행하는 시계 비행 항공기에게는요. 교통 정보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그죠? 그 위에 좀 더 높은 고도 모든 항공기한테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제공되는데 계기 비행을 항공기하고요.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 및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뭐예요? 서로 교통 정보만 제공됩니다. 관제 업무가 제공된다? 아니다. 교통 정보만 제공된다.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이해가 편하죠. C등급은요. 모든 항공기한테 보세요. 항공교통안전 관제 업무는 제공되는데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요. 항공기 서로 간에 교통 정보만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쌍방. 알겠죠? 네, 그다음 계기 비행 및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도 가능하고요.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다라는 거죠. 이미 이 관제 공역부터는요. 비등급 공역은 당연히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그다음 가장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는 A등급 공역이죠.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만 해야 됩니다. 시계 비행 안 돼요. 왜냐? 구름보다 높은 고도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늘밖에 없죠. 태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계 비행 안 되고요. 계기 비행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른 공역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관제냐, 비관제냐, 혹은 통제냐, 주의 공역이냐 이러한 것들 관련해서 이제 이름만 쭉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교관과정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교통안전공단에 입과하셔서 2박 3일 학습하시고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기출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뭐예요? 간혹 가다가 주의 공역하고 훈련 이 안의 내용하고 이 통제 공역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비행 제한 구역하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요. 항공 사격, 대공 사격. 갑자기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5인 사격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행 제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괜히 이 내용을 보셔가지고 뭔가 조금 군대 느낌이 나는데 해가지고 훈련 아니면 군작전 위험 아니야? 혹은 경계 아니야? 이렇게 유추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그래서 혼용해서 내용을 헷갈리시기 때문에 통제 공역하고 주의 공역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역. 그래서 비행 금지 장소 조금 더 실무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간추려 놓은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비행 금지 장소는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입니다. 이러한 곳은요. 관제권이라고 불리죠. 그죠? 여기선 비행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공항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착륙하는 항공기하고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 금지로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그죠?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무조건 비행은 금지된 곳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비행 금지 구역이고요. 또 150m 이상 고도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합법 고도를 위반한 거죠. 우리 법에서는요, 150m 미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50만 기억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자, 네이버 같은 데서 잘못 검색하셔가지고 블로거 분들이 잘못 올린 정보, 고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숫자 150만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는 150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m 이상 고도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치된 공역, 그죠? 금지 장소. 자, 그 다음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이벤트 같은 거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없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 못하셨어요. 늘 사람이 없던 곳이니까 라고 생각하셔서 안일하게 함부로 비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무슨 스포츠 행사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공연이 있다 했었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곳에서는 갑자기 인구 밀집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존에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비행 금지 장소로 이렇게 설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은요, 이 공역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건요, 나중에 시간 들이셔 가지고 공역의 숫자 넘버하고요. 장소, 대략적으로 어딘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겠지만 초심자분들은 이 공역을 구분하실 때 앞에 P가 붙었다. 금지 공역은.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파벳 P가 붙은 건요. 사실은 프로히빗입니다.
비행 금지라는 뜻이에요. 금지. 자, 그 다음 제한 공역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한은요 공역 앞에 알자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restrict 제한입니다. 그 외에는 뭐죠? 위험, danger, alert, 경고죠. 경보구역.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공역 이름 보시면 되는데 그냥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비행 금지 공역이 무조건 P입니다. 그래서 비행 승인 없이 금지 공역에서 함부로 비행하면 뭐다? P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요 공역 관련돼서 이러한 금지 공역부터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암기하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대부분 P61에서 P65 이 공역은요, P니까 함부로 비행하면 P 본다. 금지 공역인데. 그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61부터 65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무심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죠. 왜냐? P61부터 64까지가 원자력 발전소고요. P65는 뭐예요? 대전 유성구의 원자력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 지어서도 생각은 하셔야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뭐예요? 일단 원전은요 국가 보안법 관련해가지고 1호로 지정돼 있어요. 가장 전쟁 시에 적의 타격점 1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지 공역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전시 상황에서 이런 원전이 타격을 입거나 가동 불가능한다. 그러면은 큰 타격을 입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는요. 이렇게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역의 이름은 똑같은데 B라고 되어 있는 건요 조금 더 넓은 공역, 그 다음 A는요 조금 더 좁은 핵심 공역, 이렇게 거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공역에서 빨리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비행 가능 공역은요 현재 총 33개의 초기형 비행장치 공역이 있습니다. UA 공역이라고 해요. 울트라라이트. 자, 그래서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공역 이름 자체가 초기형 비행장치 비행 공역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외의 지역은요 당연하죠. 비행 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 관련해서 이렇게 나열해 드렸고요. 그런데 일종 기체죠. 25kg 초과.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드론은, 그러니까 일종이 아닌 기체죠. 이러한 드론은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하고요. 이 제외한 지역에서 150m 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 승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법률적으로도 150m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이 아니고요. 150m 이상 올리지 않는 경우에 공역에 문제가 없다 하면은 반드시 비행 승인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비행 가능 공역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드론 전용 혹은 무인 비행장치 시범 시험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이 무인 비행장치 시범 시험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사업 지역은 뭐냐면요. 그냥 초기형 비행장치 관련해서 개발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승인 없이 그때그때 한 번씩 띄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인정해주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슬슬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요.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공역 현황 보실게요. 관제권이 뭐죠? 비행장 혹은 공항 주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관제권은 통상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자, 5 노티컬 마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9.3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행장별로 상이하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또 군 관련된 곳이죠. 육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러한 공항, 비행장은요 관제권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생각보다 짧죠? 기존에 우리 민간 공항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관제권이지만 길이가 조금 반경이 짧은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군 관련된 그런 관제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핵심은 요거였습니다. 자, 관제권 주변 9.3이 기본이죠. 그런데 군 관련된 곳은요 3.6이다. 자, 그다음 뭐죠? 비행 금지 구역 관련해서 공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합법적으로 공역은 문제가 없으나 고도를 150m 이상 올리시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행 승인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공역, 금지 공역만 핵심적으로 이렇게 놔둬드렸어요. 전부 다 바닷가 근처는요 원자력 발전소죠. 멜트다운 시에 냉각수 용이하게 이렇게 접근성 가지고 있고 지진 피해도 없는 지역 해놨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연구소죠. 발전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P73 여기가 서울이죠. 수도권. 그 위에는 뭐예요? 서울시 노원구 이후부터 경기 북부 전부 다 이렇게 MDL 관련해가지고 이 주변입니다. 함부로 띄우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비행 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지구역인지 제한구역인지 관제권 개념인지를 반드시 구분지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에서는요. 비행 전에 반드시 비행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국가적으로 보안 관련된 거 아니면 큰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금지공역, 제한공역, 관제권 공역에서 아무리 비행승인을 넣어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반려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학습 점검입니다. 금지 공역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비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정답은요? 아니다라는 거죠. 제한 공역, 관제권 외에 인구 밀집 지역 등 비행 전에 공역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이러한 개념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뭐죠? P로 시작하는 공역은요. 전부 다 금지 공역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금지를 뜻한다. 그래서 프로입스 약자다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시기 힘들면 뭐죠? 공역 앞에 P가 들어가면 함부로 비행하면 P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금지 공역입니다. 자, 마무리 학습 정리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의 비영리용도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죠? 원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리 목적. 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비영리용도 무인 비행선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론이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가지고 무인 비행선은 따로 길이가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넣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뭐죠? P65 공역은 원자력 발전소 아니라고 했죠. 원자력 연구소입니다. 구분 지으셨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답게. 자,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비행 승인을 설명할 수 있다. 촬영 승인을 설명할 수 있다. 공역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비행 승인, 촬영 승인, 목적에 따른 공역 구분입니다. 자, 목차고요. 공역의 마지막 파트 이해 부분 한번 들어갈 거고요.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저번 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때 관제 공역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요. 통제 공역도 확인하셨고 주의 공역 개념도 잘 학습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공역은요. 관제 공역도 껴있고요. 통제 공역도 껴있고 주의 공역도 이렇게 교집합으로서 촘촘히 접해져 있는 그러한 공역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뭐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비행 승인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핵심은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범위를 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때는 뭐예요? 다양하게 공역을 걸쳐가지고 내가 비행 승인 관련해서 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뭐죠? 비행 승인은 편하게 내가 냈지만 실제 실무 관련해서 비행을 하실 때 이 하늘은요. 현재는 통제 공역이고 여기 임무 비행 들어갔을 때 또 뭐죠? 관제 공역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러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관제 공역은 뭐예요? 이 주변에 항공기가 수시로 이착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통제 공역하고 주의 공역은요. 보안 시설 관련해 가지고 무언가 성격이 짙은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역들이 전부 다 겹쳐져 있는 곳에서 비행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 비행 여건을 고려는 한 번씩은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공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도 깊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무사한 드론을 활용한 임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용 목적에 따른 공역의 구분입니다. 관제 공역은요, 관제권과 관제구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뭐죠? 관제가 필요하지 않은 비관제 공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권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입니다. 그래서 하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제권 기존에 학습하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관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손을 한번 봐주세요. 관제권이라는 건 우리 공역이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2차원적으로 그냥 도면처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관제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늘에서 뭐 지상을 본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러한 평면적인 느낌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이니까 뭐죠? 이렇게 고도 관련해서도 3차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제권을 설정을 하고요. 공역까지 생각을 하셨을 때 고도를 보면요. 이렇게 반원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구라는 이러한 명칭을 만들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지표에서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이다라는 거죠. 관제구. 그 다음 뭐죠?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이다라는 거고요. 비관제 공역은요. 조언구역도 있고요. 정보구역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학습을 하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 외에 통제구역 한번 가볼까요? 비행금지구역 여러분들 학습 잘 하셨죠? 네, P로 시작하는 공역. 함부로 비행 승인을 안 받고 비행하면 피보입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안전, 국방상 기타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제한공역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금지구역보다 좀 더 테두리에 있는 공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역을 설정을 했을 때에는요. 그때 최초 공역이란 개념이 나왔을 때에는 드론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죠? 무인 이러한 항공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정익 민간 수송기 보잉 747 같은 거 생각해 보시죠. 자, 제 주목을 봐주시고요. 여기 포인트까지 우리가 착륙을 예상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행을 하시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점점 멀리서부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공역 관련해 가지고 피하 식별이 필요한 항공기를 발견을 했다 했었을 때 뭐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이러한 특정 장소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항공기는요. 멀리서부터 접근을 해요. 이때 이 비행 제한 공역에서는요. 그래서 뭐예요? 이 내용이 이때부터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비행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 필요한 그러한 공역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제한을 하는 공역이다. 그래서 금지 공역이요. 계란으로 비유하면 계란 노른자고요. 비행 제한 공역은요. 흰자예요. 그 테두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쉽습니다. 자, 주의 공역은 뭐죠? 대표적으로 훈련 공역, 군 작전 공역, 그 다음 뭐죠? 위험 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 공역부터 볼게요. 자, 훈련 공역 하면요, 여러분들이 군대 훈련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민간 항공기의 훈련용으로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공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드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항공법규를 학습하고 계시지만 드론 관련만 생각해서 자꾸 항공법규를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항공기가 먼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민수용으로 활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의 그런 항공기 개념으로 항공법규를 학습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 처음에 훈련하시는 분들, 초보 조종자들 어떻게 돼요? 조종사들, 직접 탑승해서 유인기 조종하는 사람들 조금 미숙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의 원활한 훈련을 위해서 공역 자체를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절대 군대 관련해가지고 뭐 소총 사격 훈련, 전차 이동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부분 이제 이해하셨으면 여기서부터 학습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계기비행 뭐죠? 그냥 계기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육안으로 우리가 보면서 비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시계비행이고요. 계기비행은 그냥 자체적으로 전자제어 장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비행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비행으로부터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계기비행은 뭐예요? 자동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간 항공기 훈련용은요. 올바르게 대처를 못하는 그런 미숙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공역이다라는 거. 훈련 공역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군대 냄새가 조금 진하게 나죠? 여기. 군 작전 공역. 말 그대로 군사 작전을 위해서 설정된 공역입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우리가 DMZ로 알고 있는 그 MDL 주변. 그죠? 그러한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군데 요소 이렇게 군사 보안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요충지들 따로 생각을 해서 공역을 지정한 곳이다라는 거 군 작전 공역입니다. 자, 위험 공역은 뭐죠? 네, 1급 보안 시설이죠. 원자력 발전소 혹은 뭐예요? 폭발물 처리장 등 위험 시설의 상공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 성격 위험한 것들 시설이 있는 곳 위에 상공을요 위험 공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공역 관련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은 하셨는데 바로바로 우리가 전국 팔도를 다 지역마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디 투 플라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써드리지 않았지만 드론 플라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업데이트 추세를 봤었을 때는요, 저는 레디 투 플라이보다는요, 드론 플라이, 요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플들을 사용을 하시면요, 공역을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대표적인 공역이죠. 비행금지 공역이라던가 제한 공역들, 바로바로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위아래 색깔로도 바로바로 느낌이 오시죠. 참고로 이렇게 다른 색깔이 없는 곳이요, 비행 승인 필요 없이 비행 가능한 곳인데 문제는 고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역에 이렇게 승인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고도를 150m 이상으로 올리실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요 반드시 비행 승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 위에 보세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여기 김포 위쪽이고요. 그러면 여기 고양시 위쪽이고 여기가 뭐죠? 서울, 여기 부천 있고 서울이 오른쪽에 있겠네요. 이 사이 위쪽. 당연히 빨간색이니까 P 공역이겠죠? P518 공역입니다. 그래서 금지 공역이고요. 밑에는 보세요. 동그란 모양이 될 것 같다가 여기 뭔가 직사각형이 튀어나왔고 다시 또 조금 동그라져졌죠. 이거는 뭐냐? 관제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뻗어 있는 곳은요.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예상해가지고 이착륙을 생각을 해서 공역을 이렇게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플들 확인을 하시면요. 자, 요렇게 뜹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여기가 P61 공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지 공역, 제한 공역 설명을 드릴 때 계란의 노른자고요, 흰자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흰자에 딱 들어올 때까지는요. 뭐예요? 군사 관련해가지고 피하 식별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할까? 승인받은 항공기가 이렇게 점점 좀 접근하고 있는 거. 이 공역. 그죠? 제한 공역인데 그런데 만약에 제한 공역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시 금지 공역까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뭐예요?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금지 공역하고 제한 공역은 이렇게 똑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핵심은요. 금지 공역이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대통령이요.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직무를 보셨을 때 과거에 P61 공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서울 한강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쪽 이웃 여기 강북 지역 전부 다 청와대 인근 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재밌는 건 용산구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였어요. 여기만 공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왜일까요? 치외 법권입니다. 여기 용산에 뭐 있죠? 미군부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관련해가지고는 치외 법권이기 때문에 국내법, 항공법 적용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다르게 여러분들이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같은 용산구 위쪽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동그랗게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 강남 생각해가지고 잘랐지만 여기 용산구는 조금 과거에는 예외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요. 대통령이요. 출퇴근하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기존 비행금지구역은요. 자, 그래서 청와대 기준 P73 관련해가지고 반경 3.7km A구역. 그죠? 8.3 여기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현재는요. 전쟁기념관 반경해가지고 3.7km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현재 대통령 거주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반경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또 하나 비행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모습입니다. 차이가 있죠? 네. 자, 강남 일대까지 한강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여기가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금지구역이 생겼죠. 그 다음, 이 안에 용산 같은 거, 이미 용산에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전쟁기념관 건너편이 여기죠? 네. 그래서 기존에 국방부 건물, 여기서 이제 직무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관저하고 집무실 따로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돼가지고 바뀐 P73 공역 설명드릴게요. 자, 금지 공역으로 이렇게 구역 설정해놨고요. 두 개 같이 볼게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대통령 집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네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요. 어플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몰라도 클릭만 누르시면 이러한 오른쪽에 화면들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공역 설명은 당연히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예요? 금지 공역이다라는 거죠. 빨간색이니까. 승인은 그래서 뭐예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할기관 어디예요? 국토교통부. 제가 저번에 공역 지정은 누가 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할기관이 당연히 국토교통부 됩니다. 공역은요. 그런데 뭐예요? 최초에 대통령이 이렇게 출퇴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역은 지정이 됐는데 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공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공역 이름이 숫자 넘버가 아니고 최초에는 뭐예요? 그냥 전쟁기념관 비행금지구역.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아파트는 서초동 비행금지구역. 그냥 최초에는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공역 명칭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었어요. 국제적으로 해당되는 공역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국적기가 와가지고 여기 상공 지나가려고 했었을 때에는 공역 명칭 뭐라고 해야 됩니까? 되게 난감했죠, 사실은, 실무적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P73 공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최초에는 변경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하게 행정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P73이라고 명확하게 다시 공역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주의사항 등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관련해서 뭐죠? 자, 여기 연도 보시면 되겠죠.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 공역 명칭이 한시적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출퇴근하겠다 바꿨으니까. 그래서 금지구역 지정을 했었을 때 2022년도 5월 9일 뭐예요? 오후 3시부터 2달간만 일단 임시적으로 공역 이름을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거. 그죠? 지금 현재 학습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명확하게 공역 이름이 P73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비행 승인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신 걸 토대로 요약하면요. 비행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거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 UAE 공역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외에서는 비행하는 경우 비행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250g 미만 무인 비행장치는 뭐예요?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별도의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고도 자체도 150m 미만이면 제한 없고요. 250g 미만이면 당연히 뭐예요? 대부분 왕구 수준의 그러한 드론들이죠. 이러한 것들 비행 승인 필요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왕구 드론이 여기 고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담당 기관.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홈페이지. 드론 원스톱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주소 제가 해드렸고요. 자, 관제권 이제 여러분들 개념 알고 계실 거예요. 관제권 내에서 만약에 비행해야 된다. 한마디로 공항 인근에서요. 뭐예요? 장치의 무게하고 상관없이요. 지방항공청의 사전 허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비행 승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군 관련된 공항 관제권 경우에는요. 뭐예요? 지방항공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대에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인근 부대 담당하는 부대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비행할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국토부 관할 비행금지구역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죠. 지방항공청에서 관할합니다. 승인은요. 장치 신고는 어디다? 교통안전공단. 비행 승인은요, 각각 지방항공청입니다. 그 다음 국방부 관할의 비행금지구역은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군 작전 관련된 거, 군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그러한 구역 경우에는 뭐죠? 관할 부대로부터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항공청이요, 국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있고요, 부산이 있고요, 그 외로 제주지방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걸 암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부산지방항공청을 외우시고요. 따로 제주지방항공청은 외울 필요가 없죠. 제주는 특별자치도니까. 그래서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이 아닌 곳은 전부 다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은 어디죠? 경상도인가요? 전라도인가요? 경상도죠. 전부 다 경상도 지역 전부 다 해당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가 뭐예요? 광주, 전남. 그죠? 전라도를 위아래로 나눴을 때 북쪽하고 남쪽, 전북하고 전남이 있죠. 그래서 밑에 지역, 전남은 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데리고 간다. 그 다음 전북은 뭐예요? 서울지방, 서울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이 더 외우기 쉬우니까 여기 외우시고, 제주도는 별도고 서울지방항공청은 나머지다. 이해를 하시면 관할은 어렵게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발적으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울릉도 독도에서 저도 드론으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관할 항공청은 어딜까요? 행정적으로 주소가 경상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비행 승인 관할한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이제는 촬영 승인입니다. 비행 승인하고 촬영 승인은 별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뭐예요? 원래는 청와대 기준 반경 3.7km 이내인데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공역도 바뀌었다. P73 반경이. 그죠? 그래서 여기 관련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방부에 항공촬영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도 접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따로 별도의 법이에요. 항공안전법에 속해 있는 내용 아닙니다. 보안 관련된 법이에요. 자, 그 다음 청와대 경호처에 따로 비행 허가 서류 넣어야 됩니다. 촬영 허가 서류 접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 관할하는 부대 뭐죠? 수방사죠. 그 다음 기무사는요. 당연하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보 관련된 부분이죠. 드론에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사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외의 지역은 뭐예요?
해당 지역 관할 부대 항공 촬영 승인 요청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항공사진 촬영 허가서 접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실무적으로 그 부대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안전비행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사항 확인하에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뭐예요? 부산 및 제주도 같은 경우 당연하죠. 부산지방항공청 여기서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이거는 촬영 승인이니까 이러한 부산지방항공청의 협조를 따로 또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요. 이렇게 내용 보시면요. 그러면은 교수님 항공촬영 승인 요청서는 어디서 저희들이 확인해요? 혹은 사진촬영 허가서는 어떻게 접수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가 장치 신고 관련해 가지고 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예요? 비행 승인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촬영 승인 이야기하고 있었죠? 항공 촬영 신청서 등록 여기 들어가시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또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항공 촬영 신청 지침서가요 개정이 되었어요. 2020년도 12월 1일부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뭐예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대신에 과거에는 신청하고 여러분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촬영 승인 뭐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 항공 촬영 대부분 요즘은 드론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승인 신청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행정 절차상 이렇게 편리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냥 알아서 신고만 하시고요.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촬영 금지 시설이 없는 일반 민간 지역은 뭐예요? 민원인이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촬영 금지 시설이 촬영될 시에는 법적 책임은 뭐예요? 촬영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거 그냥 반드시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촬영 금지 시설 포함해서 여부를 안내할 때는요. 촬영 금지 시설의 유무를 안내하고요. 구체적인 명칭은 보안 관계상 사용은 안 합니다 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촬영 승인은요. 신고만 넣어가면요. 알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했다라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에는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검토해서 승인을 내줬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허가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신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상식적으로 촬영 금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로 바뀐 거예요. 아셨죠? 자, 비행 승인하고는 별도입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네요. 자, 파업창은 닫을게요. 자, 그래서 항공 촬영 민원 처리 부대 명칭을 이렇게 지역 특성하고 나눠가지고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보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지역만 따로 이렇게 하고요. 전화번호만 연락처만 따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여기에도 올라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제가 블로그 해가지고 제 개인 전화번호하고 떴네. 네. 여러분들 마이 페이지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있으면 블로그 하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한번 입력하면 되시는 거니까 촬영 계획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드론으로 촬영 승인을 내실 때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날씨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죠? 기상정보 아무리 우리가 수시로 확인한다 그래도 날씨는요, 우리 사람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항공 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1년 가까이 그냥 잡아버려요. 내가 언제 가서 촬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죠. 거꾸로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셔서 촬영 일을 하신다 하시면 뭐예요? 갑자기 의뢰인이 죄송한데 내일 당장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하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촬영 승인을 제가 미리 안 넣어놨어요. 안 되겠네요. 하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넣어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 1년입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기간은 그래서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장치 신고는 7일 걸린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런데 우리 촬영 승인은요. 처리 기간이 4일인데 휴일은 제외한다라고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느낌표가 떠 있는 거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인 목표물을 피사체를 고정되어 있는 걸 찍으실 경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촬영을 하신 거 용도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 기타 선택 입력란 느낌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필요시에 촬영 관련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써주십시오.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 같으시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시간, 목적 등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그냥 담당자가 확인만 가능하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촬영 구역 들어갈게요. 주소 좌표 이렇게 반경 고도, 순환 고도, 항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입력은요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촬영 구역 설정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친절하게 뭐예요? 우리가 공역을 다 암기 못했어도 공역도 이렇게 금지 공역 함부로 비행하면 피 본다. 그죠? 네, 피공역, P518도 나오고, 그죠? 점점 주민 주마웃 하셔가지고 깊게 들어가시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서울은 당연히 수도고요. 보안 관련해가지고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 기준으로 이렇게 쌍란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 다음. 여기 찍으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행정 관할 관련해가지고 그리드가 지역으로 뜨죠. 경계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친절하게. 공역 이름도 설명됩니다. 자, P가 아니고 R이네요. 그럼 뭐예요? 리스트릭트 제한 공역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R75 공역은요. 여기 서울은 주에 2일만 접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저도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촬영 승인. 그죠? 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이요, 하도 민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담당자가 힘들어서 오히려 거꾸로 친절하게 알림사항을 이렇게 친절하게 다 미리 기입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설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담당자는 보안 관련해가지고 직책하고 이름하고 소속 부대는 명시는 안 하지만 그냥 군 담당자가 촬영 승인 관련해서 확인해 준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광진구로 되어 있고요. 공역 지정 안 되어 있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건대 입구역 주변 눌렀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R75 공역은 맞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만 봐도요. 서울은 가뜩이나 인구가 많은데 조금 더 보시면은 네, 아까 건대 입구역 있죠. 그다음 어린이 대공원 있죠. 당연히 인구 밀집 지역이죠. 네. 그래서 여기 공역 지정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기는 상식적으로 뭐예요? 여기는 R75 제한 공역으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일이 한번 찍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이러한 곳들보다 조금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주변에서 여기 남양주시 한번 찍어볼까요? 자, 남양주시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데는 승인 필요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촬영 승인이죠? 그래도 촬영 승인은 진행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요. 지금 현재 반경이 100으로 설정돼 있죠? 제가 1000m 반경 1km 하면 뭐예요? 당연히 원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를 조금 늘릴 수 있는 거는 요 네 자리 수밖에 없고요. 자, 만약에 5000으로 할게요. 더 커졌죠, 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경 이렇게 누르시면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찍어놓은 거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드가 뜨지만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한번 눌러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시로 바꿔도요, 겹쳐지는 부분 전부 다 포함돼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다 관련해가지고 알아서 시스템이 확인하기 편안하게 유지를 해주니까 걱정은 마셔라 라는 거 제가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인천국제공항 가볼까요? 관제권이죠. 자, 그 다음. 동그란 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길쭉한 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활주로 방향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륙 혹은 착륙할 때 마지노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관제권 나와 있어요. 참고로 제가 했던 임무 중에 이 드론 불법 비행 방지할 수 있는 드론 탐지 레이더, 제가 여기서 실제로 주간 야간 테스트 파일럿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불법 비행을 좀 많이 할 것 같다, 드론 하는 사람들이 했던 거 촘촘하게 많이 제가 레이더 블링크 존 없이 이렇게 임무 비행했던 게 생각나네요. 여기 관련해서 특히 그 다음 뭐죠? 여기 지역 관련해서 네, 좀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는데, 여러분들은 딱 찍었을 때 뭐예요? 관할이 이렇게 딱 뜨고 여기 따로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 뭐예요? 우리 지금 비행 승인이 아니다라는 거 재차 강조하고 있죠. 이거 지금 촬영 승인이니까 따로 안 떠요. 담당자는 계속 군 담당자예요. 근데 번호 바뀌었어요. 그죠?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비행 승인이었으면 뭐예요? 여기 지방항공청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왔겠죠. 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군 생활했었던 DMZ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한번 북한 경계 찍었을 때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는요 민간인이 사실은 못 띄웁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이런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커리어 촬영해가지고 많이 돕히셨다.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
자연 생태, DMZ 공역 관련해서 항공 촬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방부 합참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높은 데까지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UN 관련해서도 이러한 촬영 승인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군 담당자가 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원래 민간인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뭐예요? 이런 데 찍었을 때 아까도 뭐가 안내가 나왔죠? 그죠? 보세요. 최소 이러한 것들 연락을 해 주십시오.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미리 이런 겁니다. 군부대에서. 그죠? 이러한 것들은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구역 설정을 쉬워요. 자, 이거 드론 관련된 거죠? 네. 장치 신고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는 촬영 승이니까 뭐예요? 촬영 구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이냐, 아니면 뭐예요? 필름 사진, 청사진 이런 거냐, 혹은 동영상도 찍겠느냐. 그래서 웬만하면 드론하는 사람들은 이거 제외하고 둘 다 찍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는요, 일종기체 관련된 거면은 안전성 인증 관련된 서류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촬영 장비 명칭 종류, 카메라 관련된 거죠. 드론 관련된 거 다 기입하시고, 나중에 보험 가입 혹은 아니다. 맞다.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 취미 레저용으로 자가 드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소유자가 곧 조종자일 확률이 높습니다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종자를 반드시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가 해결이 되셨다 하면요, 첨부 파일은 뭐예요? 별거 없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이야기 나온 게 없죠. 그래서 각각의 촬영하는 장소의 성격이 보안 관련해서 특색 관련해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촬영 승인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민감한 장소였다 그러면 담당자가 전화 옵니다. 그죠? 군 관련된 담당자가. 그때 만약에 담당자가 요구하는 파일이 있으면 그때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장하고 접수하시면 이렇게 촬영 승인도 끝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과거에는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서류로 제출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짤막하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만한 거 그런 소재 기준으로 촬영 승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저는 용사에 살고 있고요. 미니 드론, 한마디로 장난감 드론이죠. 장난감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길을 걸으면서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자, 용사는 뭐예요? 대체적으로 비행 제한 공역이고 그 다음 금지 공역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원래 법적 원칙으로는 장난감 드론이라 하더라도요. 당연히 비행 및 촬영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대로 이 촬영 승인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저는 서울역에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구매한 팬텀을 이용해서 남산의 타워 꼭대기를 촬영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자, 당연히 남산 쪽은 비행 금지 구역이죠. 그래서 뭐예요? 비행 승인 받으시고 촬영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자, 키포인트입니다. 비행 공역 확인하셨죠? 그리고 나면요, 비행 승인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비행 승인하고 촬영 승인은 별도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방금 학습하신 대로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 통해서 간편히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학습 점검 문제 갈게요. 국내 지방항공청은요, 서울, 부산 지방항공청 두 곳일까요? 정답은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서울, 부산, 제주입니다. 과거에는요, 실제로 서울하고 부산 지방항공청 두 곳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됐고요. 제주에도 특별자치도 인정받고 나서 지방항공청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제주도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제주도 가셔가지고 드론으로 찍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촬영 승인 내주는 것도 생각보다 까다롭고요. 워낙 관광객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 바람 너무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제주도 여행 갈 일이 있는데 내가 미리 비행 승인이나 촬영 승인을 받아서 일단은 가면 좋은데 시간이 임박해서 승인만 먼저 내놓고 도착해서 확인하자 이러한 경우 도착했는데 승인 안 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행 승인하고 촬영 승인은요 별도고 촬영 승인은 국방부 관할이다. 자, 그럼 비행 승인은요 지방항공청이었죠. 그래서 정답은요 당연하죠. 드론 원스톱 서비스 등에서 동시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촬영 승인하고 비행 승인은 별도다.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학습 정리입니다. 국내 지방항공청 관할에 대해서 어떠한 관할들 담당하고 있는 지방항공청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하시면 좋겠죠. 자, 계속 제가 재차 강조하죠. 비행 승인하고요, 촬영 승인은 각각 별도입니다. 자, 그 다음
장난감 드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것도 사실 드론이에요. 자, 그래서 작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법적으로는 뭐예요? 왕구용 장난감 드론도 비행하고 촬영 승인의 대상입니다. 아셨죠?